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도성 밖 성곽마을을 이룬 창신동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재 창신동의 대표적 지역 산업인 봉제 산업을 다루며 창신동에 거주하는 봉제인과 그들이 거주하는 창신동 봉제 마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기에 경성 내외로 들어선 공장과 함께 창신동 인근으로 소규모 직물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간의 공업과 제조업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는 해방 후 창신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창신동 토막촌과 더불어 창신동 전반에 걸쳐 불량주택이 확산되면서 광복 이후 창신동 일대에는 판잣집들이 대거 들어섰습니다. 8.15 광복으로 해외 귀환 동포와 월남민 등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무허가 건축물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았던 청계천변에는 온전하지 못한 불량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역시나 같은 이유에서 청계천변을 따라 판자촌이 형성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점포로 겸용되며 인근의 광장시장과 함께 1950년대 청계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판자촌 내 점포에 거주하면서 미군의 군복이나 군용 담요 등의 옷감을 재봉틀로 재활용하거나 염색해 거래하면서 동대문 인근의 봉제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청계천변을 바라보는 판잣집의 지하에서는 재봉틀로 가공하며 의류를 만들고 위층의 상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형태로 상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형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판자촌에 빈번한 화재가 발생해 정부는 이곳을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상가 건물을 짓기로 하였고 그곳에 판잣집 점포의 봉제업자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시장입니다. 청계천 복개와 함께 현대식 상가 건물이 대거 들어서면서 동대문 지역에는 의류를 생산하는 봉제 공장과 함께 의류 관련 도소매 업자들도 증가하여 의류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의류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곳에서 내수 의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월남민과 피난민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성과 유소년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공장에 거주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근의 주택가에 거주하였습니다. 창신동은 동대문 지척에 있는 곳으로서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공간적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일 하오 2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 육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평화시장 재단사 친목회원 전태일 씨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 자살을 기도. 국립의료원을 거쳐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하오 10시쯤 숨졌다. 전 씨는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15, 16세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당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런 사태를 시정해달라고 호소. 미리 준비했던 휘발유로 근로기준법 해설이란 책을 태우려다 제지를 받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른 것이다. 1970년 11월 14일에 발생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당시 봉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 권리의 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노동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960년대 청계천변 판자촌 철거를 진행하던 무렵 창신동 쪽에서도 불량 주택들을 철거하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시민 아파트를 건설하며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강남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강북 지역에는 이전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창신동도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주택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창신동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아파트와 상가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상가주택의 지하층이나 저층부에는 동대문 일대에서 옮겨온 봉제 공장들이 입주하며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봉제 산업이 창신동 주택가로 진입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강화된 봉제 공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단속으로 감시 대상인 동대문 시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대문 주변의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철 개통 등 동대문 의류시장이 도시개발과 더불어 성장함에 따라 동대문 쪽에서는 유통과 판매가 주로 이루어졌고 생산은 시장 내부와 분리되어 시장 인근으로 분산된 것입니다. 봉제인 한 명이 재봉틀 한 대를 가지고도 의류 생산이 가능한 봉제 산업의 특성상 소규모 공장들이 창신동 내 주택가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신동은 의류를 생산하는 봉제업 중심의 산업 공간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창신동으로 옮겨간 봉제 공장은 그 규모가 축소되어 20명 이상 일하던 기존의 공장에 비해 5명에서 10명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 되었고 의류 생산 단계마다 공장들이 분화되어 일하는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공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공장 노동자 형태보다는 일감을 받아 자신의 집에서 작업하는 형태의 노동자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감이 있었던 곳이기에 기술을 배우면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었던 작업 환경이었으니 얼마만큼 봉제 산업이 호황기를 이루었던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황기였던 봉제 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침체기에 들어섭니다. 중국에서 값싼 제품들이 들어오고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경제에 불황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의류 산업과 창신동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밀리오레와 두타 같은 현대식 대형 쇼핑몰이 생겨나면서 의류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나 싶었으나 오히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소매 중심으로 업태가 변화해가면서 기존의 의류 생산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도매 상권이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함께 동대문 상권 내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창신동을 비롯한 청계천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봉제 산업의 입지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창신동 뉴타운 사업 지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이번 시간은 창신동에 봉제인이 모여들고 봉제 마을을 이루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